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한 660여 분 가까운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김태현님, 남기숙님 콩으로 들어와 주셨고요. 유튜브로도 미모스와님, 최성우님, 푸른고사리님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두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오늘 조론 변호사께서 법정 일이 있으셔서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송진성 변호사님께서 대신해 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첫 번째 뉴스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일본 대사관에 보낸 설 선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사관 쪽에서 지금 반송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요. 어떤 선물이었고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전혜연 교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난 18일 각계 인사 15,000명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는 이제 설이라던가 아니면 한가위란 명절에 이렇게 각계 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보낸 지금 설 선물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의료 현장 의료진 그리고 백신 예방접종 현장 업무 종사자,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원로 국가유공자 그리고 각국 주한 대사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설 선물에는 김포 문배주, 충남 부여의 밤, 전남 광양의 매실액, 경북 문경의 오미자청 등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 선물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국의 주한 대사관에도 배달이 됐었는데 아이부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가 이 선물을 청와대에 반송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선물이 이렇게 상자에 담겨서 배송이 되었는데 이 선물 상자의 배경, 선물 상자 보면 그림이 포장이 들어가 있거나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예. 예전에는 십장생도 이런 것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일출 사진이 있는데 그 배경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일본 대사관이 들었다고 하고요.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건 이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선물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라고 입장을 따로 내진 않았고요. 외교부는 일본 대사관이 항의한 것에 대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정부의 독도 관련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설 선물이고 보통 신년에 이제 저희가 해가 떠오르는 걸 많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아마 포장에 신년이기 때문에 동해 쪽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그린 그런 포장을 쓴 게 아닐까 하는지 저는 이건 저의 추측이고요. 자, 일본 대사관 측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외교 관례상의 어떠한 것인가, 결례인가 아닌가, 또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더 그러면 세심하게 살피는 게 우리에게 맞는 외교적 관례인가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송진성 변호사님 먼저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번 보도를 보시면서. 이 주한 일본 대사관이 이제 주재국 대통령의 명절 선물의 수령을 이제 거부했다라는 건 명백한 외교적 결례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것을 뭐 단순한 트집 잡기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본 정부에게 치밀한 독도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외교적 결례를 함으로써 외교관계 경색에 따른 어떤 실보다는 예.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화함으로써 얻는 득이 더 크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일본은 그동안 독도 사건이 이런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경우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제 국제사회의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다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예. 이번 일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가 이런 각계 인사 15,000명에게 이 설 선물을 보낸 만큼 특별히 이것을 일본 대사관에 겨냥했다거나 그렇죠. 또는 어떤 독도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담았다거나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최근에도 이제 일본이 일본 외무상이 이번 달에도 자신들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네. 독도가 이제 자신들 고유 영토라고 진짜 주장한 것으로 볼 때 네. 청와대가 이런 일본 측의 반응을 또 전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제 일본 정부 입장과는 반대로 독도는 분쟁이 없다, 분쟁지역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공식 입장을 내세운 만큼 이제 과연 이렇게 좀 그 전략적 차원이나 또 외교 관계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좀 불필요하게 그 일본 측에 좀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관점의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일본이 계속 이것을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이제 인식시키는 것은 이제 국제재판소에 회부됐을 경우에 예. 일단은 사건이 이제 그 분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법적 예. 분쟁이.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가 이제 첫 번째 여러 가지 소송 요건 중에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이제 뭐 물론 관할권 얘기가 1번이 나오겠지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법적 근거들을 계속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증거를 수집 중인 거군요. 맞아요. 기회가 일종의. 되면 네. 수시로 이제 봐라 우리는 분쟁이 있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근거로 삼기 위한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네. 국제법으로 가서 국제재판소에서 이것을 다투어야지 네네. 본인들이 뜻하는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분쟁 지역 분쟁 여부를 계속 지금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네, 저는 뭐 그런 의도가 일본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번 건은 좀 너무 주장이 억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입장을 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한 대사관에만 보는 게 아니라 15,000명한테 보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해에는 보통 일출 사진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무심코 많이 보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또 특정 지역의 일출 사진을 쓰면 그 지역에서 왜 우리 지역은 안 쓰냐 이런 민원도 사실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그냥 뭐 이렇게 독도나든가 이런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그냥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쓴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이 사실은 이 역사 왜곡 문제를 자꾸 양비론으로 접근을 하는데 예. 역사 왜곡 문제는 양비론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왜곡하는 쪽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 관점을 좀 명확히 저는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그럼 이 문제만 가지고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독도 문제에 대해서 만 일본이 이렇게 트집을 잡았냐 그리고 왜곡을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그렇죠. 예. 뭐 사과 배상 거부한다는 논란이 있고 강제노원 배상 문제도 여전히 해결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도강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하면서 네. 한국인 강제노동자에 대해서도 계속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교적으로 더 섬세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일본이 또 안 하리라고는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좀 근본적인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양국이 근데 이렇게 계속 얼어붙은 관계로 계속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생기기도 하고요. 두 분 더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워낙 이 영토 분쟁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의 어떤 국익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국익 그렇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어느 국가가 됐든 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일단은 이제 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제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국 간 이제 합의가 없이는 이 재판소에 회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겠죠. 재판을 국제재판소로 바로 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 그 강제 관할권 수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뭡니까? 강제 관할권이라는 것은 뭐죠? 이제 이 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기본적으로 국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네. 미리 우리는 강제로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ICJ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미리 관할권 수락 선언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수락 선언을 한 국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네, 그걸 근거로 해서 네. 이제 관할권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수락하지 않았어요. 예. 아무래도 독도 문제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이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이제 그동안 체결된 다른 수많은 조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약들이 이 분쟁 해결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해외의 다른 영토 분쟁 사례들을 보면 예. 생각지 못하는 전혀 다른 조약의 그 분쟁 해결 조항을 타고
이제 일단 관할권은 성립에 있어서는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전문가들도 이 문제가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갈 수 있다. 이런 건 또 아니라는 의견들이 있는 만큼. 그러면 또 역사 속에 네. 맺었던 그 조약들 중에 일본과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또 다 찾아봐야 되는 거군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근데 타국이 맺은 거죠. 사실 우리가 주체로서 우리와 들어갔느냐. 이제 일본국 사이의 양국 간의 조약일 수도 있지만 다국적 국가들 속에서 뭐 예를 들면 예. 해양법 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국 간의 그런 조약에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들어올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논리들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기는 해요. 네. 그 부분이 충분히 이제 대응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검토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어쨌든 영토 분쟁이라는 것 자체는 국익과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첨예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누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찰 관계자들이 독도 방문한 것도 트집 잡고 네. 설 선물 상자도 트집 잡고 이거 좀 과도하다. 일본의 대응이 네. 과도하고 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역사라는 점을 왜 자꾸 얘기를 드리자면 일각에서는 일본과 원만하게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죠.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네. 역사 왜곡 문제라든가 영토 분쟁이라든가 위안부 문제는 원만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저는 프레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본에서 뭔가 문제 삼을 때마다 왜 정부가 원만하게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요 관계자들이 독도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담을 짚고 싶습니다. 네.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한 생각이시군요. 자, 그럼 앞으로도 저희가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또 잘 체크해 나가야 될지를 한번 좀 들여다봤고요.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승무원 유니폼이 등장하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로 하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룩북이라는 거는 또 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나온 법원의 권고 배경은 무엇인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송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한 유튜버가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좀 선정적인 룩북 영상을 찍어서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 룩북은 본래는 이제 각 패션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수년 전부터 뭐 데이트룩이라든지 오피스룩, 하객 패션룩 등 이런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 어울리는 옷을 이렇게 코디해서 시청자들에게 패션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유튜브 컨텐츠가 이제 해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 이제 국내에도 이런 룩북 유튜브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룩북 영상을 제공하는 유튜버들은 시청자들이 각자 자신들의 체형이나 또 옷을 입는 단계별로 코디법이나 스타일링 팁을 이제 전달해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서 차례차례 옷을 입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룩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래서 오히려 좀 노출과 선정적인 어떤 그 관심을 끌기 위한 다른 용도로 이제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영상의 경우는 이제 그 목적이 다양한 옷 스타일을 보여주는 데 있다기보다는 실제로는 그 목적이 자신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나 자신의 노출된 몸매를 강조하여 이제 시선을 끈 후에 좀 더 수위가 높은 이게 유료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등 룩북을 이제 빙자해서 성을 상품화한 것이라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문제 유튜버와 같이 이렇게 룩북이라는 이름으로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들이 이미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특히 이게 막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승무원 노조가 이제 해당 유튜버에게 항의를 하면서 형사 고소와 민사상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하면서 크게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옷을 입고 이제 룩북을 한 거군요. 네, 뭐 물론 그 해당 유튜버는 이제 같은 옷이 아니다, 좀 유사하긴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 건데요. 대한항공은
이 영상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회사 이미지나 브랜드 그렇죠. 가치가 이제 훼손됐다라고 했고 이제 승무원들도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이 되고 뭐 인격권이 침해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민영사상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그래서 판결이 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21일에 예.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한항공하고 이제 소속 승무원들이 이게 민사 사건이었어요. 민사상 이제 그 동영상의 상영을 금지하라는 이제 가처분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청구였는데 예. 그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전에 법률 전문가들이 사실 이제 가처분도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좀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동영상을 비공개할 것과 또 향후 SNS나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 예.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대한항공에 대해 하루에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이제 내용으로 하는 화해 공고 결정이라는 걸 하였습니다. 예. 이제 이런 화해 공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화해하라는 거거든요. 화해하라고 권고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2주 안에 양측 각자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네,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양측이 이제 사전에 그 2주가 경과하기 전에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이제 취지의 포기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양쪽이다.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네.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인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그 유튜버는 그것을 비공개로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건데 SNS에 게시하는 거는 일반인들도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유튜버만? 당사자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가 됐던 그 해당 영상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볼 수 있군요. 있습니다. 네. 자, 뭐 이 정말 특정 집단을 상징하는 복장에 대한 이렇게 상품화하는 것, 뭐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이 측면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권고가 갖는 의미 뭐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특성이 대부분 미성년자나 어린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워낙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콘텐츠를 생산을 할 때 유통도 중요한데 생산자들이 좀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는데 예.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같은 거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데 예. 거기서 간호사 복장 입은 분 성적 상품화 성적 대상에서 굉장히 놀라서 결국은 굉장히 물론 그때 삭제가 됐어요. 예. 당시 보건의료 노조가 낸 입장을 보면 좀 공감이 되는 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간호사들 고생하고 이러는데 맞아요. 굳이 이런 거 만들어서 성적 대상 상품화 시켜야 되냐는 비판이 아주 들불처럼 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뭐 특정 직업 여성들이 많은 직업은 다 못하겠네 그게 아니라요. 맥락이라든가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블랙핑크 봤는데 뭐 그분들의 노고를 취하한다는 식으로 일각에서 변호를 하는데 전혀 노고 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문성을 부과시킨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 한 개 봐야겠고 또 다른 것도 있었죠. 웹툰, 애니메이션 이것도 지금 굉장히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기사가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만화. 그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책 우리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염산태를 하는 거 실었다가 전량 폐기하는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처음엔 재미로 접근했지만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들이 이걸 단순히 재미나 판매나 조회수 올리려다가 오히려 큰 화를 입는다는 거를 좀 명심하시고 그리고 사실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노출이 더 잘 되는 특히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 있도록 좀 더 섬세한 콘텐츠 제작 과정이 필요하다. 일단 저는 콘텐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콘텐츠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거리들을 좀 얘기해 주셨고요. 법적으로 좀 더 송 변호사님께서 더 추가해 주실 얘기는 없으신지? 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네. 다만 이번 이제 법원의 권고가 이런 성을 상품화하고 이런 이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어떤 경종을 울린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민사 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좀 조정하는 그렇죠. 절차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바라보아야 할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좀 양쪽이 다 이의 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는 것으로
이제 미뤄 볼 때 사실관계가 지금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화해 공고 결정 전에 당사자들 간에 이미 좀 의견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물론 뭐 사안에 따라서는 이거는 화해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판사가 좀 권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먼저 당사자들이 우린 이거 합의로 그냥 끝내겠습니다라고 아니면 이제 유튜버가 이제 굉장히 지금 한 달 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치달렸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내가 억셉트하겠다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내용까지 확인은 할 수 없었지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볼 때 이런 법원의 이런 권고가 이제 권고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곧바로 해당 영상이 이제 부적절하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뭐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든지라고 바로 결론 내리기는 조금 애매하다. 네네 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앞으로 만약에 없게 하려면 플랫폼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규제나 법적 제재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막연한 가이드라인이 있죠. 뭐 성적 만족을 네. 위한 음란물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막연하고 유통되는 콘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 이게 참 자율적으로 규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콘텐츠를 올리는 이유가 조회수라든가 결국은 다 상업적으로 연결이 되는 네. 거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바 수익이 있는 곳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렇죠. 그래서 업체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법적 규제가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이 온라인상의 법적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게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업체 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고 특히 미성년자의 접근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적으로 큰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좀 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어떻게 보세요, 송 변호사님?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워낙에 그 인터넷 플랫폼을 규제하는 문제라는 거 현재도 이제 좀 그 조항은 있어요. 네.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이런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을 침해하는 이제 명예훼손하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이렇게 직권으로 또는 친청에 따라 이 삭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는 있는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제재를 하는 규정이 있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이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언론과 같은 좀 역할을 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뭐 표현의 기업의 자유, 또 언론의 네. 자유, 그 표현의 자유 이거 네. 기본권과 충돌되는 문제도 사실은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의 법상으로는 좀 사후 조치들 위주인데 이것은 이제 사전에 플랫폼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도록 하고 또 기술적으로 뭔가 뭐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N번방 문제나 이런 거 있어서도 검색어 같은 그렇죠. 것들은 삭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강화시키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법익 균형의 문제라든지 섬세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그 플랫폼이 좀 자정 능력을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 송진호 변호사 그리고 송진성 변호사 그리고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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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